안녕하세요. DJ 레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는 35 하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광팬이에요.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죠. 극중의 악녀들의 연기를 보면서 욕하고 흥분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같고 대리만족 같은 그런 희열도 느껴지고요. 아무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저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제 인생에도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이 생겼지 뭡니까? 드라마에 비하면 아주 약한 수준이지만 제가 겪어본 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보내기로 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인생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일을 얘기하려면 먼저 제 출생부터 얘기해야 하니 엄마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만 19살 나이에 저를 임신했어요. 엄마는 아빠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아빠는 학교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대요. 일단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모든 운동을 잘했는데 특히나 농구를 잘했다고 해요. 게다가 리더십이 좋아서 친구들을 잘 모아 무리를 지어 데리고 다녔대요. 단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법 논다 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나 봐요. 외할머니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알고는 엄마 손을 잡고 친할머니에게 달려갔대요. 내 딸이 임신했어요. 그 집 아들씨랍니다. 달갑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저희 친할머니의 대답은 생각보다 더 냉랭했대요. 뭐라고요? 내 아들씨라고요? 하하하, 말도 안 돼. 어린 년이 반란 까져서 임신을 해놓고서 내 아들씨라고요? 내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이런 개수작에 제가 넘어갈 줄 알아요? 뱃속에 그 아이가 제 아들씨인지 어찌 알아요? 증거 대보세요. 시댁이 될 어르신들에게 엄마는 인정을 받지 못했죠. 배는 이미 남산만큼 불러버렸고 엄마는 저희 아빠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를 세상에 내보내야만 했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뒤에 엄마는 저를 안고 아빠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아빠와 그 가족들은 이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대요. 아는 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나요? 그리고 제 아빠는 군입대를 했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다행히 외할머니가 저를 걷어주셨는데 외할머니는 매일매일이 살얼음 판이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이라면 그게 더 이상하죠. 혹시나 엄마가 딴 마음 먹을까 봐서 외할머니는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엄마는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미래가 불안했지만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다고 해요. 아빠를 잊고 한 아이의 엄마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전문대학교 간호학과를 입학해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자매처럼 친구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엄마를 닮아 그런가요? 지지리도 남자복이 없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고 돌아왔죠. 그러고는 엄마와 요즘은 더 끈끈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모전 여전인가 봐요. 저도 그렇게 엄마처럼 나쁜 남자가 좋더라고요. 제가 사랑한 남편은 나쁜 남자 중에서도 아마 하이 클래스에 속할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에 띄려고 얼마나 멋을 부렸는지 몰라요. 날씬해지려고 다이어트는 일상이었어요. 노력 끝에 결국 저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쁜 남자를 제 남편으로 쟁취했죠. 원래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때다 하고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막무가내로 대시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홀라당하고 저에게 넘어오더군요. 그때 남편은 결혼 정년기를 넘긴 노총각이었어요.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제가 29살, 그리고 남편은 39살 노총각이었죠. 전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이가 꽉 찬 노총각이었으니 스스로 조바심이 났었나 봐요. 남편은 저와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청혼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나이 30살, 엄마 나이 50살,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엄마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서 종합 진찰을 받았더니 난소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초기에 발견을 해서 천만다행이라면서 당장 수술을 하자고 하더군요. 의사 말이 난소암은 재발 위기가 높아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세상에 제 핏줄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난소암도 난소암이지만 갓 결혼을 해서 저에게는 여유 자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댁에서 혼수를 바리바리 요청하는 바람에 저는 혼수를 해가려고 엄마 재산은 물론이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너 땡 잡은 줄 알아라? 우리 아들이 훨씬 조건이 좋은데. 아휴,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내 아들 아까워. 양심이 있다면 혼수는 잘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그러시면서 혼수 목록을 적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던지시더군요. 순진한 마음에 그걸 꼭 해야 하는 줄 알고 가진 돈 싹싹 긁어모으고 염치 없게 엄마 돈까지 쓰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어린 여자랑 결혼하면서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남편이랑 시댁이 양심 없는 건데 왜 그땐 제가 그렇게 순진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당장 수술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해서 제 수중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았죠. 반지와 목걸이와 팔찌는 금거래소에 가서 팔고 넣고 있던 보험도 하나 해약을 했죠. 그랬더니 얼추 500만 원 정도 나오더군요. 1,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주변을 돌아봐도 마땅히 돈 빌릴 만한 사람이 없더군요. 친한 친구들도 사는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족이자 제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마음을 먹었죠. 저는 돈이 없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어요. 저보다 10살 위라서 사회생활한 지도 오래되고 무엇보다도 개인 돈 관리에 엄청 철저하고 재테크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투자회사를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의 흐름이라던가 경제관념이 조금은 다르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목돈을 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난소암 진단받은 거 내가 말했지?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하네. 수술비에 병원비가 1,500만 원 정도는 들 거라는데 나한테 500만 원밖에 없어. 자기가 나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갚을게. 솔직한 심정에 미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여유가 있는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내가 수술비 1,000만 원은 내야지. 사위니까 그게 도리지. 안 그래? 이렇게 나오면 제가 당장 1,000만 원을 갚을 수는 없어도 남편이 됐다고 해도 천천히 1,000만 원을 갚아나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외동아들로 부족한 거 없이 자란 데다가 주변에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고만장해져서는 세상 아쉬운 거 없다는 듯 사는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인정머리가 없는 놈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직업상 돈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신혼인데다가 장모님이니까 1,000만 원을 그냥 주거나 아니면 빌려주거나 둘 중 하나일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요? 뭐? 네 엄마 수술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혹시 너 나한테 말하면 내가 네 엄마 수술비로 쓰라고 여기 있다 하고 냉큼 1,000만 원을 내줄 줄 알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너 번지수 잘못 골랐다. 그리고 네 엄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수중에 돈 1,000만 원이 없어. 병원 간호사잖아. 그런 여윳돈 정도는 있어야 할 나이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당장 필요한 1,000만 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우리 엄마더러 장모님도 아니고 네 엄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아니 장모님한테 네 엄마가 뭐야? 그래도 우리 엄마 앞에서는 장모님 그러더니 앞에 안 계신다고 네 엄마라고 그래? 그럼 나도 시어머니한테 당신 엄마 이렇게 표현할까? 저는 화를 팍 냈죠. 남편은 잘못된 표현인 걸 아는지 제 말에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둥, 미안하다는 둥 한마디도 없었어요. 정말 이런 인간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죠. 차라리 나한테 1,000만 원이 어딨어. 사위로서 꼭 해줘야 하는 돈인데 나도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대출을 받고 너랑 나랑 벌어서 천천히 갚아나가자. 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말이야.
지금은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라도 나왔다면 제가 덜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말끝에 하는 말이 1,000만 원 빌려주면 이자는 얼마나 줄 건데?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다고 탈탈 털어버렸으면 남편에게 제가 덜 실망했을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모자라서 빌려주기 싫은데 이자를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보는 건 대체 뭔가요? 나 결혼 잘못했네. 이 사람 겉만 보고 결혼했네.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며 절로 한숨이 푹 새어나왔어요. 그러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첫 출발을 한 신혼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냉정하게 한마디 던졌죠.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꼭 정없이 그래야겠어? 나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당연히 며느리로서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병가 놓을 준비가 돼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면 시어머니 아프실 때 나도 남일 대하듯 하면 되겠네? 지금 딱 당신처럼 말이야. 나도 그러라는 거지? 나도 당신처럼 꼭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란 놈이 생각은 있는지 더 이상 대꾸 없이 그저 귀찮다는 표정만 짓더군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가져오더니 그 안에서 세종대왕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을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제 얼굴에 확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죠.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난소암이랬나? 그거 수술 받아봤자 장모님이 얼마나 사신다고 이 난리야. 수술비 대신 저승 가시는 길에 노잣돈으로 쓰시라고 사위가 크게 한 방 쏜다고 가져다 드려. 하면서 낄낄거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사위가 할 소리인가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불러 세웠죠. 그러고는 가차없이 말했죠. 당신 정말 실망이다. 썩 좋은 인간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나이 먹고 결혼도 하고 이제는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람을 대하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 엄마는 장모님이라고. 네 엄마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네 엄마지만 내 엄마라고. 그게 결혼이라고. 그래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혼을 선언해버렸죠. 나는 당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이건 아니야. 어떻게 장모님이 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면서 뭐 저승길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당신 언젠가는 당신이 뱉은 말 주워 담아야 할 때가 올 거야. 저는 머리가 팍 돌아버려서 악담을 퍼부어댔죠.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너 지금 이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거야? 뭐? 이거 가지고? 당신은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더 살아봤자 나만 힘들다는 거야. 난 인간하고 오래오래 백년해로 할 거거든. 한때나마 당신을 인간으로 본 내가 미쳤지. 내 생각이 짧았지. 남편과 저의 생각 차이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였죠. 제 몸속에는 이미 사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참다 결국 오늘 폭발을 해버린 거죠. 결혼 생활 반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 조건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홀어머니 딸의 학벌이며 직업이며 모든 게 자신의 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눈에 차는 여자들은 제 남편을 결혼 상대자로는 보지 않아서 이러다간 남편이 40 넘는 노총각이 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결혼을 승낙한 거죠. 내가 생각한 며느리로 네가 성에 차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보다 어리다는 거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을 끔찍하게 좋아한다는 거 그 두 가지만 보고 나는 결혼 승낙하는 거니까 내 아들한테 잘하고 시댁에 충성해라. 알았지? 라고 하셨죠.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남편 재산을 친정엄마에게 갖다 줄까봐 전전긍긍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남편 챙기라며 반찬이랑 과일을 싸와서 저희 집 냉장고에 채워주고 가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저희 집에 오셨더군요. 오시자마자 냉장고 문을 여셨어요. 뭐야, 내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해온 반찬이랑 과일이 하나도 없네? 하시면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반찬을 담아온 통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화를 내셨어요. 너 친정에 빼돌렸냐? 네 엄마 먹으라고 가져다 드렸어? 참, 내가 이럴 줄 알고 와본 거야. 야, 내가 내 아들 먹이랬지. 네 엄마 가져다 드리라던? 어이가 없더군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저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으셨어요. 이걸 어떡하면 좋아. 앞으로도 이럴 건데 내가 어떻게 널 믿고 사냐? 어머니, 저희 엄마 간호사세요.
연차도 꽤 되세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이 살진 않으세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삼시세끼 반찬에서 밥 먹고 살 능력은 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해온 반찬들은 남편과 함께 일하는 투자회사 동기한테 남편이 모두 반찬통째 가져다 주어 버렸죠.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이자 입사 동기인 친구가 혼자 사는데 전부터 시어머니 반찬을 좋아했다나요. 억울했지만 저는 치사해서 가타부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친정과 돈과 연관지어서 매도했죠. 그럴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았죠. 게다가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기라는 친구는 미혼인데 여자를 좋아해서 자꾸 남편을 데리고 여자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남편 말은 투자자들의 돈을 굴리려면 접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의 연장선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자여야만 할까요? 게다가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이세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일이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다나요?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투자자, 그것도 돈 많은 여자 투자자들하고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꼭 그 동기 친구가 가운데서 다리를 놓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저는 그 친구가 미덥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우연찮게 투자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을 봤는데 남편이 거의 남자 접대부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이 인상이 좋고 인물이 좋다 보니 동기인 친구보다도 더 여자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나 보더군요. 동기인 친구는 그걸 또 이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투자자들 가운데 돈 많고 사별한 중년 여성 한 명이 남편에게 너무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 중년 여자는 회사 고객 가운데 가장 큰 손이라 어쩔 수 없다나요? 남녀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연애 기간이 짧아서 결혼 전엔 이런 점들을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고 난 후 이런 실상을 알게 되니 모든 믿음이 깨져버리더군요. 이 모든 걸 참고 있던 와중에 아픈 친정엄마 수술비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저에게 매몰차게 구는 남편에게 분노가 차올라 버렸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선언해버렸어요. 인간 말종하고 살다가 내가 말라 죽겠다. 나 속 편하게 살고 싶어. 사람답게 살 거야.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살 거라고. 제 이혼 선언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를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아쉬워한다기보다는 조건도 별 볼 일 없고 그간 하찮게 여기고 있던 제가 먼저 자신들을 버린다는 게 자존심 상한 것 같았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야? 니까짓게 내 아들한테 이혼남 딱지를 붙이려고 지랄을 떨어? 내 아들이 먼저 너 쳐내서 이혼녀 만들까 봐. 그게 두려워서 네가 먼저 선수 치나 본데 주제도 모르고 깝죽거리지 마라.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이혼인 줄 아니? 가만히 있으면 네 팔자 이혼녀 딱지는 면해줄 테니 찌그러져 있어. 알아들어? 여기까지 온 마당에 저도 지지 않았어요. 이혼녀가 되어도 제가 되니 생각해주는 척 하지 마세요. 하고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저는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엄마 병원비를 내고 수술도 받게 해드렸죠. 수술 후 엄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나름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셔서 빨리 회복이 되셨어요. 엄마도 이제 일해야지. 언제까지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냐.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더 아픈 법이야. 사회생활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지인분의 소개로 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다시 옛날로 돌아갔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때로는 모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났죠. 올해는 엄마 생신을 맞아 깜짝 놀라게 해줄 이벤트를 나름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와 약속도 하지 않고 양손을 무겁게 하고 엄마가 일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갔죠. 제 두 손에는 한아름의 꽃다발과 병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간식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저를 본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엄마와 같이 일하는 병원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마침 배달 온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제가 가져온 간식들을 세팅해서 생일상을 차렸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박수와 함께 엄마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셨어요. 딸 있으면 이런 서프라이즈도 해주는구나. 난 어떡해. 딸이 없는데. 아들 있잖아요. 아들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하세요. 못할 건 뭐 있어. 그렇게 병원 동료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생일 파티를 즐겼죠.
한참을 웃으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식당 입구에 이상한 사람 한 명이 들어섰어요. 환자복을 입은 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자 보호자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거지 같았어요. 이 거지 같은 사람이 구걸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지 팔다리와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는데 빼쩍 마른 데다가 입은 옷차림은 거지 같다 못해 세탁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긴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해서는 얼굴 하관 전체를 덮어버렸더군요. 함께 자리하고 있는 엄마의 동료들이 한마디씩 해댔죠. 저 사람 또 왔네. 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다닐 거래? 그러게요. 멀쩡히 젊은 사람이 이럴 시간에 막노동이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면 될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방문객들도 한마디씩 해댔어요. 요즘 세상에도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러게요. 지하철역에서나 봤지 병원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는 엄마도 한마디 하시더군요. 소문만 듣다가 오늘 처음 보네. 오죽했으면 내가 일하는 옆동까지 소문이 났을까. 저렇게 생겼구먼. 하면서 엄마는 저 거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수진아, 저 사람 말이야. 며칠 전부터 이 병동에 병실이며 휴게실, 식당 등을 다니면서 병문안 온 가족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다닌다더라.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도 어떻게든 들어와서 또 도와달라면서 사정을 한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정말로 사지 멀쩡해 보이는데 막노동이라도 해서 저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벌지. 안 그러냐? 저는 엄마 말을 들으며 구걸하는 남자를 유심히 봤죠. 어딘가 낯이 익은 걸음걸이의 얼굴이랄까요? 그러다 제 근처 가까이에서 구걸하는 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입원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옆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 아니겠어요? 저 구걸하는 남자가 진짜 제 전남편인지 저는 재차 얼굴을 확인했죠. 제 전남편이 틀림없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내 전남편이잖아. 뭐라고? 윤서방이라고?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구걸하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그러고는 제 전남편인 것을 확인하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아마 저보다도 더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 구걸하는 남자 소문만 들었지 저 사람이 한때 내 사위인 걸 전혀 몰랐다. 엄마는 이 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라 일하지만 모든 병동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 남편의 존재를 소문만 들었지 얼굴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엄마와 제가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덧 경비원이 와서는 전 남편을 붙잡아 잡아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제 용모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 좀 놔요. 놓고 얘기하시라고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예요. 왜 제가 제 발로 다니지도 못하게 막으세요 매번.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2명의 경비원을 뿌리치며 전 남편은 저항했어요. 이거 놓으세요. 아직 제 용무가 안 끝났다고요. 이러시면 인권침해로 제가 고발할 겁니다. 이거 놓으시라고요. 그렇게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당황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멈춰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판단이 선 듯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인연이 보통은 아닌가 보다.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네. 그러다가 전 남편은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엄마를 보았죠. 아니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간호사 복장을 보고서는 어머니 이 병원에서 일하세요? 와,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라 대단한 인연인데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더군요. 제가 수진이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세요, 어머니? 수진아, 여기서 다 만나다니 반갑다. 보고 싶었다. 소식 궁금했어. 어머니, 절부터 받으십시오. 하면서 엄마에게 절을 해대는 겁니다. 옆에 서 있던 경비원 2분은 전 남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시 끌고 가려고 양쪽에서 전 남편을 잡아 끌었죠. 2 경비원에 의해서 전 남편은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진아, 나 좀 도와줘.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전 남편은 경비원을 뿌리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갔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무슨 생각이신지 경비원을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저희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경비원 2분은 엄마가 목에 걸고 있는 출입증을 확인하더니 왜 그러시죠?
저 잠깐만요. 이 사람하고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 이분 잠깐만 놔주세요. 제가 타일러서 잘 보낼 테니 걱정 마시고 일 보세요. 두 명의 경비원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을 다시 호출하라고 말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가셨죠. 남편은 의기양양해져서는 저에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손톱 사이에 낀 까만 때와 손등에 흐르는 검정 구정물 때문에 도저히 전 남편의 악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전 남편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마주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쾌했어요. 엄마가 전 남편에게 물어보더군요. 자네 방금 사람들한테 구걸하던데 정말 어머니 때문이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전 남편은 엄마에게 속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셨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이번 달부터 병원비를 못 냈더니 당장 나가래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쫓아낼 거래요. 아니 자네 돈 많잖아. 돈 많다고 내 딸도 나도 우습게 봐놓고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저 망했어요 장모님. 다니던 투자회사 그만두고 제 친한 동기 아시죠? 그 친구와 동업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동업하던 그 친구가 저를 속였어요. 고객들 돈이며 제 전 재산까지 들고 여자랑 외국으로 튀어버렸어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대요.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있더라도 순순히 내놓겠어요. 그 친구 말하지? 자네 여자들 있는 술집에 데려가서 수진이 속썩이게 했던 그 친구. 네, 맞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 여자는 좋아해도 남 등쳐먹을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여자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 여자랑 투자자들 돈 모두 빼돌려서 달아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당했어요. 제가 투자한 돈도 모두 가지고 날랐으니까요. 고객들은 한통속이라면서 저도 고소했어요. 그리고 제 집이며 자동차며 통장에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갔어요. 저 집이 없어요. 당장 머리 깎을 돈도 면도하고 목욕할 찜질방에 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병원비를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엄마는 살려야 해요.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엄마 갈 곳이 없어요. 전 남편은 저와 엄마를 동아줄로 생각하더군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는 엄마와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한때나마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엄마 이곳 병실에 계속 입원하게 도와줘. 그럼 나 안심하고 돈 벌 거야. 돈 벌어서 갚을게. 나 사지 육신은 멀쩡하잖아. 다시 일어설게. 제발 한 번만. 오늘 중으로 병원비 해결하지 않으면 나가야 해. 당장 나가면 우리 엄마 갈 곳이 없어. 지낼 곳이 없다고. 저는 남편의 애원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고는 툴툴 털어버렸죠. 웃기고 있네. 우리 엄마 아팠을 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수술비로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1,000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랬더니 뭘 했니? 세종대왕 그려진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우리 엄마 저승가는 노잣돈 하라고 했잖아. 그거 벌써 잊었니? 나는 당신의 그 말이 내 뼈에 사무쳐서 아직도 잊질 못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때 그 일이 떠올라서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자. 이런 인간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사람은 아무리 큰일을 겪어도 고쳐지질 않는데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전 남편 이놈이 일어서서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수진아, 그리고 장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기 전까지는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마 신이 날 도운 걸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가시려거든 제 배를 밟고 가세요. 저 이 자리에서 그냥 콱 죽어버리랍니다.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웅성웅성하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순간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지만 엄마는 이 병원의 간호사복을 입고 있고 목에 건 출입증에는 이름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도 나도 휴대폰을 꺼내서 일단 동영상부터 찍잖아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얼른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더 뻔뻔해졌네. 이런 행동들 참 당신답다. 당신 같은 인간이랑 헤어지길 지금 생각해도 1000번 만번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제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전 남편의 상판대기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1,000원짜리를 확인하고서 하는 말이 너 장난해? 1,000원으로 어떻게 엄마 병원비를 하라는 거야? 갚아준다고? 누가 떼먹는데? 내가 벌어서 갚아준다고. 오늘까지 병원비 안 내면 우리 엄마 쫓겨난다고.
갈 곳이 없다고! 누가 들으면 저에게 돈 맡겨놓은 줄 알았을 거예요.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참말 웃기게 한다. 당신은 우리 엄마 아팠을 때 내가 수술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니? 다시 말해줘? 수술 받아서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난리냐고 그랬지? 수술비 대신에 저승 가는 길 노잣돈으로 쓰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줬던 거 벌써 잊었니? 당신은 우리 엄마 아팠을 때는 그렇게 하고 나는 당신 엄마 아팠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말에 전 남편은 조금 할 말을 잊은 듯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쉬웠던지 꼬랑지를 확 내리고서는 저에게 다시 사정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너무나 나서 이 사람에게 더 한 말을 쏟아부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막으셨어요. 수준아, 진정해.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자네. 엄마가 전 남편을 부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 남편은 깍듯하게 답을 하더군요.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웃겨서 정말 헉하고 헛웃음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엄마는 전 남편과 저를 자리에 다시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네. 자네 지금 하는 일이 없다고 했지? 그럼 여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 그럼 내가 일단 자네 엄마는 계속 입원할 수 있게 힘써줄게. 어떤가? 정말요? 정말 장모님이 신경 써주실 거예요? 나 이 병원에서 5년차 간호사야. 그 정도 말발은 먹힌다고. 좋습니다. 바로 자원봉사 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이 병원에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수 있으시죠? 정말이시죠? 그럼 걱정 말고 지금 가서 자원봉사 명단에 자네 이름 등록하기나. 저는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 뭐야? 왜 그래? 저 인간을 몰라? 저 인간을 뭘 믿고 엄마가 보증을 선다는 거야. 저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인간이야. 얼른 돌려보내라고. 한 번 속지 2번 속지 말자고.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안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여유 있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이셨어요. 넌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생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이 전 남편은 엄마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뭐든 하겠다며 약속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달려서 등록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 남편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교육을 아주 열심히 듣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론 수업은 집중해서 듣고 실습도 곧잘 해내더랍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전 남편은 본격적인 자원봉사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자원봉사자의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특히나 자원봉사자 일 가운데서도 전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자원봉사 첫날 전 남편은 새벽 6시 이전에 사무실로 나왔더래요. 자원봉사자 단장님은 전 남편에게 복도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시켰더랍니다. 병원이니까 정숙하게 소리내지 말고 일을 하라고요. 전 남편은 끽소리 하지 않고 복도 청소며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내더랍니다. 그러고는 자원봉사자 단장님에게 와서는 봉사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한데요. 하면서 다소 여유를 부리더랍니다. 단장님은 전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각 병실을 돌면서 청소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전 남편은 그 일도 문제없이 해내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가장 힘든 일을 시켰다고 해요. 바로 빨래입니다. 전 남편은 세탁실에 들어오자마자 산처럼 쌓여있는 빨래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걸 저 혼자서 다 해요? 그럼 혼자서 하지. 누가 도와줍니까? 잊으셨어요? 자원봉사라는 일이 쉬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발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각오가 남다르실 텐데요.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못하시겠으면 가세요. 지금 당장 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요, 안 잡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건 자원봉사가 아니니까요. 저희 봉사단체는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지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자원봉사 단장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좀 많은 것 같아서 저 혼자 다 하냐고 물은 거예요. 저희 봉사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일도 혼자서 척척 해냅니다. 하고는 산처럼 쌓인 빨랫더미 안에 전 남편을 혼자 두고서 나와버렸다고 해요. 환자복과 침대 세탁은 뭐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는 일이니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세탁을 하고 난 뒤에 건조가 끝나면 이불과 옷들을 꺼내서 개고 상의와 하의 그리고 침대에 까는 커버와 환자가 덮는 이불과 베개 커버들을 구분해서
접고 정리하는 일이 가장 힘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은 자원봉사자 2~3명의 한 조가 되어서 해내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장님은 이 일을 전 남편 혼자서 다 하라고 세탁실에 남겨놨다고 해요. 왜냐면 엄마의 지시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6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 전 남편이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나왔더래요. 2 다리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그 꼴이 너무 우습더랍니다. 단장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칭찬을 했더래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해놓고 퇴근하셨던데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이라서 힘들었어요. 근데 해야지요. 하늘이 두동강 나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부터 할까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유리창 열어서 환기시키시고 복도부터 청소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세요. 참 화장실이 예전보다 더럽다고 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대충 하셨나 봐요. 오늘은 안 됩니다. 더 힘차게 하셔야 합니다. 엄마는 멀리서 전 남편 일하는 모습을 보았대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더래요. 그럴 수밖에요. 사실 자원봉사 일을 이렇게 빡세게 시키지 않거든요. 화장실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단장님은 점검을 하려고 화장실을 가봤대요. 나름 청소를 깔끔하게 잘했지만 단장님은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토를 달았대요. 아니 이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야지. 신용만 해서 될 일입니까? 자원봉사 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점심 식사하지 마시고 여기 정리 다시 다 하세요. 단장님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마지막 칸을 열어서 전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지시했대요. 전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창고 청소를 하더랍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격려차 전 남편을 찾아갔다고 해요. 비타민 음료를 하나 내밀고는 이거 마셔. 힘들지? 라고 했대요. 전 남편은 비타민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더랍니다. 그러고는 힘들었는지 의자에서 좀 쉬더니 혹시나 자원봉사 단장님이 오는 건 아닌가 하고는 눈치를 슬슬 보더래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엄마는 속으로 한참을 웃었더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어때? 할만해? 뭐 엄마를 호스피스 병동에 계속 있게 해주는 조건인데 아들이 이 정도 일로 뭐가 힘들겠어. 안 그래? 감사한 일이지. 더한 일도 해야지. 그랬더니 전 남편은 말할 기운도 없는 모양인지 말 대신에 고개만 끄덕이더랍니다. 자네 점심은 먹었지? 그랬더니만 전 남편이 3일은 굶은 목소리로 그러더랍니다. 아직요. 점심 전입니다. 청소 다 하고 먹으래요. 그러자 엄마는 뭐라고? 단장님이 끼니 때 밥도 안 주고 자원봉사자를 일만 시켰다고? 와, 이 자원봉사 단장 안 되겠는데. 자네 얼른 가서 밥부터 먹자. 내가 단장님 찾아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병원 측에도 얘기할게. 아니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해야지. 아주 일을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그랬더니만 전 남편이 엄청 군기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장모님. 저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여기 청소 다 끝내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 엄마 호스피스 병동에서 쫓겨나요. 엄마는 선심 쓰는 척 전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내가 단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가자고. 밥 먹고 일하자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전 남편을 구내식당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한 달은 굶은 거지처럼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짠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서는 엄마는 전 남편을 데리고 환자들 목욕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대요. 자네 환자들 목욕시키는 교육 받았지? 그렇잖아도 남자들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남자 환자들 목욕하는데 애를 먹었었거든. 근데 자네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주니 얼마나 좋아. 어서 들어가서 환자들 목욕하는데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전 남편이 삐죽삐죽 하더랍니다. 왜? 하기 싫어? 힘들 것 같아? 전 남편의 얼굴에는 하기 싫은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마지못해서 목욕탕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엄마는 혼자서 끽끽거리며 웃었다고 해요. 전 남편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남자 환자들의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 지 사흘째가 되었죠. 그날은 엄마가 나이트 근무를 하는 날이었대요. 새벽 4시. 엄마는 꿀잠을 자고 있을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전 남편은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쉬는 휴게실에서 잠을 잤는데 엄마는 그곳에 있는 병원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러 번 신호 끝에 전 남편이 전화를 받더래요.
아주 피곤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더랍니다. 엄마는 아주 다급한 소리로 어떡하나 고난잠을 깨웠지? 여기 우리 병동으로 환자복 한 벌하고 침대 커버랑 이불이랑 베개 커버 한 개씩 좀 가져다 주기나. 환자가 갑자기 실수를 했지 뭐야. 하필 오늘 나 혼자서 나이트 근무하는데 내가 세탁실에 그거 가지러 갔다가 여기 환자들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 그치? 그건 간호사의 근무 위반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피곤하겠지만 10분 내로 내가 방금 말한 것들 좀 챙겨다 줘. 빨리 와야 해. 지금 환자가 환자복 다 벗고 덜덜 떨고 있어.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그러고 10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전 남편이 엄마가 말한 것들을 챙겨서 엄마가 일하는 병동으로 왔더래요. 온몸에 피곤은 가득하고 10분 안에 달려오려고 서둘렀는지 바지 지퍼는 열려있고 윗옷은 입지도 않고 메리아스 차림이더래요. 그러고는 엄마가 말한 이불과 환자복을 얼른 주고는 가버리더랍니다. 그때 엄마는 속으로 그랬대요.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보자. 그러고는 2시간이 흐르고 새벽 6시가 되었대요. 자원봉사 단장님은 여전히 그 시각에 출근을 하셔서 전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랬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전 남편이 나타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거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휴게실로 가보려고 하는데 저만치해서 어기적 정말 나오기 싫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 남편이 다가오더래요. 단장님은 다짜고짜 벌컥 화를 내셨대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자원봉사 사흘째예요. 사흘도 안 됐는데 벌써 힘드세요? 못 하시겠어요? 그럼 어쩌자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하는 말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조금만 다른 봉사자들과 나눠 하면 안 될까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자원봉사 단장님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했대요. 엄마만 입원하게 해준다면 뭐든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원봉사가 어디 쉬운 줄 알았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요?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해요? 그런 말 안 통하니까 가서 일하세요. 아니면 병실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모시고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세요.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전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단장님의 눈치를 슬슬 보더니 그 길로 주랭랑을 치더랍니다. 엄마는 단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대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요. 사흘째 되는 아침에 도망간 거 그거 정말 참고 오래 한 거예요. 어찌나 인간이 못됐던지 우리 딸에게 했던 거 생각하면 제가 이걸로도 화가 안 풀려요.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간호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맺힌 게 많으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대충 감이 오네요. 아무튼 잘하셨어요. 옛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데잖아요. 이제 잊고 일하세요. 아참,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인간 돈도 없는데 퇴원수속 밟아야죠. 그리고 뭐 젊은 나이니까 뭐든 해서 어머니 모시겠죠. 다른 요양병원들도 주변에 많잖아요. 엄마가 남편에게 자원봉사자 일을 제안했을 때 저는 만류를 했었죠. 엄마 속뜻도 모르고요. 그런데 엄마 머릿속에는 이렇게 큰 그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났더니 정말로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 달아나는 뒷공무니를 내가 봤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네.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들을 내려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그 낮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만난 전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인생을 경솔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거라고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겸손하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